이제 나도 엄마가 정혜진 13살 어느 날 아침 부모님의 싸움 후 날벼락같이 날라온 말이 내 몸과 마음을 시멘트처럼 굳게 만들었다. 나 네 엄마 아니다. 서늘하고 투명한 목소리에 나는 눈물 한 방울을 흘리지 못한 채 등교했다. 친엄마가 나를 낳은 지 2주 만에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게 되었다. 나는 수업 시간 내내 절대 망가지지 말자 라고 다짐하며 엄마 없는 애들은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게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했다. 점심때 찬밥 한 덩이를 목구멍에 쑤셔 넣으며 속으로 서럽게 울던 그 순간은 오랫동안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아 내 삶을 흔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닫고 마음을 꽁꽁 싸맸다. 가끔씩 친구들이 엄마와 팔짱 끼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 나는 부러운 마음에 넋놓고 쳐다보다 구석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다. 어린 나이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서럽고 또 서러웠다. 신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돌볼 수 없어 엄마를 보냈다는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외면받았다는 생각에 살아갈 힘이 없었다. 그저 꾸역꾸역 아슬아슬하게 삶을 지탱할 뿐이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말이다. 작년 8월이었다. 길 가다 만난 이웃 어르신이 내게 휴대전화 사용법을 물었다. 차근차근 사용법을 알려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었다. 그러다 어르신이 친엄마와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난 것을 알았다. 어머나, 우리 어머니와 생년 생월이 똑같으시네요.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물었다. 그래, 너무 반갑네. 어머니는 건강하셔? 저희 어머니요? 하늘나라에 계세요. 내 눈시울이 점점 붉어졌다. 언제 돌아가셨는데? 저 낳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어르신은 아유 저런 불쌍해서 어쩌나 하며 나보다 더 붉어진 눈시울로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다음날 어르신 연락을 받고 가니 김치, 떡, 국간장, 찹쌀가루, 김, 과일 등 담은 봉지를 쥐어주었다. 딸 같아서 주고 싶었어. 진짜 내 딸 같아. 나는 딸이 없거든. 어르신은 나를 꼭 안아주셨다. 삼복 더위였지만 그 품이 봄 햇살처럼 따스해 계속 안겨있고 싶었다. 한 번도 엄마 품을 느끼지 못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단 1분이라도 엄마 품을 느껴볼 수 있다면 엄마 품은 어떤 느낌일까? 얼마나 따뜻할까? 엄마 냄새는 어땠을까? 어르신 덕분에 조금이나마 엄마 품이란 걸 느껴보았다. 이후 나는 어르신을 어머니라 불렀고 우리는 매일 안부를 묻고 서로를 챙겼다. 지난 세월의 서러움에 너덜너덜해진 몸과 마음이 다시 꿰매지는 듯 했다. 올 설에는 어르신이 챙겨준 음식으로 난생 처음 엄마를 위한 차례를 지냈다. 손바닥보다 더 작은 사진 속 곱디고 온 우리 엄마가
울고 있는 듯 했다. 핏덩이를 남겨둔 채 떠나서 미안하다고 말이다. 핏덩이를 두고 죽은 것도 자식을 버린 거라며 원망하던 마음을 들킨 것 같아 새해 아침부터 통곡했다. 나는 사진 속 엄마에게 새로운 어머니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신이 이렇게나마 엄마를 내 곁에 보내주느라 내가 오랜 시간 헤맸나 보다. 오늘은 서울시 강남구 정혜진님, 이제 나도 엄마가였습니다.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내 주머니에는 10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돈이 그때도 있었더라면 그들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텐데. 시장에 나올 때마다 굶어 죽은 그 사람과 딸 생각이 더욱더 간절해졌습니다. 시장 한복판, 사람들이 빼곡히 둘러서서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인파를 뚫고 들어가 보니 6살쯤 보이는 처녀애가 앉아있고 여인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려있는 종이를 보고 나는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시장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년 완전히 미쳤구만.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자식을 어떻게 팔아? 야, 아이를 팔겠으면 제대로 팔아라. 100원이 뭐냐? 개도 3,000원인데 딸이 개값도 안 되냐? 100원으로 부자 되겠냐? 하지만 여인은 벙어리인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머리를 들며 또릿또릿한 음성으로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 욕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지금 암에 걸려서 죽으려고 해요. 비명처럼 들리는 아이의 그 소리는 사람들의 심장을 찌르는 창 같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살고 애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친척 중에 기를 사람이 없나? 아이고 저거 불쌍해서 어쩌노. 비난의 목소리들은 동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먹고 살기 힘든 처지에 선뜻 나서서 데려가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시장 안전원이 나타났습니다. 비켜 비켜, 이 사람이 미쳤어. 여기가 사람을 노예처럼 사고 파는 시장인 줄 알아? 그는 목에 걸린 종이장을 잡아채어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시장 안전원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시장 안전원은 여인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엄마가 시장 안전원에게 끌려가자 아이가 울음 반 애걸 반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아파서 그래요. 제발 놔주세요. 엄마 가자. 엄마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으면 되잖아. 그때였습니다. 나는 나의 아내와 딸의 죽음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겠소. 나에게 돈 100원이 있어. 뭐야? 하면서 돌아보던 시장 안전원은 내 군복을 보고 굳어졌습니다. 나는 아이 엄마에게 100원을 쥐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당신 딸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 모성애를 사는 것이니
그리하시오. 돈을 받고 망설이던 여인은 갑자기 인파를 해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마음을 바꿀까봐 아이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일까?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한 나는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성급한 결정을 한 것 같아 순간 긴장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여인이 펑펑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딸에게 줄 100원짜리 밀가루빵 한 봉지였습니다.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자신이 죽고 나면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딸을 팔았던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은 넓고 넓은 것 같습니다. 눈물의 하얀 와이셔츠. 여보, 이리 와봐. 왜요? 와이셔츠가 이게 뭐야? 또 하얀색이야? 당신은 하얀색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도 내가 다른 색깔로 사오라고 했잖아.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부터 아내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얀 와이셔츠 말고 색상 있는 와이셔츠로 사오라고 몇 번이고 일렀건만 또다시 하얀 와이셔츠를 사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와이셔츠 다시 가서 바꿔와. 미안해요. 유행 따라 색깔 있는 와이셔츠를 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당신한테는 하얀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나? 나 원참. 출근은 해야 하는데 몇 달째 계속 하얀색만 입고 가기가 창피했습니다.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신랑을 어떻게 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방바닥에 펼쳐있는 하얀 와이셔츠를 집어 차곡차곡 개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하얀색 와이셔츠의 소매 위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 지금 우는 거야? 신랑 출근하려는데 그렇게 울면 어떡해? 여보, 이 옷 그냥 입어주면 안 돼요? 왜 그래? 아니에요. 어서 출근하세요. 아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고 나는 좀 심했나 아내 어깨를 두드리며 한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눈물 젖은 와이셔츠를 입고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삐리릭 삐리릭. 점심 식사 시간. 마지막 숟가락을 놓자마자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김정희님께서 보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후다닥 사무실로 들어와 확인을 해보니 3개의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2개는 광고 메일이고 다른 하나는 조금 전 아내가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아내의 메시지입니다. 아침부터 당신 화나게 해서 미안해요. 아직 당신한테 얘기하지 못한 게 있는데요. 말로 하기가 참 부끄러워 이렇게 메일로 대신해요. 무슨 얘기를 할지 조금은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여보,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부러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옆집 빨랫줄에 걸려있는 하얀 와이셔츠였어요. 우리 아버지도 저런 옷을 입고
회사에 다닌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버지요. 단 한 번도 와이셔츠를 입어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물론 와이셔츠하고는 거리가 먼 환경미화원이셨지만 줄줄이 셋이나 되는 우리 가족 뒷바라지에 입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알뜰하고 검소하게 살다 가신 분이세요. 지금까지 장인어른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던 아내에게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래서 전 당신 만나기 전부터 이런 결심도 했지요. 난 꼭 하얀 와이셔츠를 입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야지. 결국은 제 소원대로 당신과 결혼을 했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하는 당신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얀 와이셔츠를 사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화내서가 아니에요. 이제야 알았거든요. 하얀 와이셔츠를 입어보지 못한 나의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인지를요. 늘 조금 굽은 어깨로 거리의 이곳저곳을 청소하러 다니시는 나의 아버지야말로 하얀 와이셔츠만큼이나 마음이 하얀 분이라는 걸요.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내가 하얀 와이셔츠만 사오는지. 나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알아? 오늘 아침에 당신이 하얀 와이셔츠 소매에 흘린 눈물 자국 위에 입맞춤하고 있다고. 사랑해, 여보, 진심으로. 어느 여인의 사랑 이야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지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 그녀 역시 저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 사랑한 사이였기에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너무도 걱정되어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간 그녀의 집엔 그녀의 언니가 있더군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 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라고, 그리고 이젠 그녀를 잊으라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왜? 라는 질문에 싸늘히 돌아오는 한마디. 동생은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 잊으라고.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게 서로 사랑했는데 그것이 거짓이었다니. 하하하. 허탈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더군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전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 앞에서 누군가 절 부릅니다. 그녀의 언니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가보라고. 그녀가 절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친 듯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전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묻고 싶었습니다. 왜 나를 떠난 거냐고.
왜 아무런 말도 없이 그렇게 떠난 것이냐고. 맞은편 검은색으로 썬팅한 차에 유리가 내려갑니다. 그녀네요. 그녀입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찾아 헤맸던 그녀네요. 하하하. 우습네요. 우습죠? 그런데 우스운데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여전히 긴 생머리를 기르고 있는 모자를 눌러 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행복해. 행복하라고. 그녀가 제게 해준 단 2마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아프다고 합니다. 장기 이식 수술만이 아내를 살릴 수 있다고.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네요. 너무도 절망적인 사실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좋은 소식이 날아들어왔습니다. 장기를 기증해 주겠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너무도 기뻤습니다. 누구냐고, 어떤 분이냐는 내 질문에 그분이 밝히기를 꺼려 누구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는 담당 의사의 말에 마음으로만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작게나마 행복을 느끼고 있던 순간 어느 날 회사로 걸려온 급한 전화로 인해 전 집으로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 사고가 났는데 2눈을 다쳐 실명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유일한 길은 이식 수술밖에 없다고. 제 눈으로 아이의 눈을 고쳐달라는 제 말에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이식시킬 수 없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겨우 6살인데 지금껏 보아온 세상보다 보여주고 싶은 세상이 아직은 더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어떻게 해야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죽기 전 제 아이에게 눈을 기증했다는군요.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분을 알려고 했지만 병원에선 아내 때와 같이 기증자가 알리길 원치 않는다며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2번의 비슷한 상황에 조금은 이상했지만 아이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사실이 그 생각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눈이 완치되고 한 달여가 지난 후 아내가 제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하다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무슨 일인데? 아내가 이름과 집 주소가 담겨져 있는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녀입니다. 이젠 가슴속 한 구석으로 몰아버린 그녀입니다. 그녀입니다. 왜? 아내가 얘기합니다. 자신이 장기를 필요로 할 때 기증한 사람도 그리고 아이에게 2눈을 준 사람도 모두 그녀라고. 알리려고 했지만 알리지 말라고 너무도 간절히 부탁하는 그녀의 바람을 저버릴 수 없었다고.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고. 미안하다고 아내가 제게 얘기합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미친 듯이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언니가 있더군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미친 듯이 절규하는 제게 언젠간 올 줄 알았다며 긴 한숨과 함께 지난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그녀가 절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가 내려 발길을 빨리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골목을 통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그녀도 그곳으로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공사장 위에서 떨어지는 기계를 피하기 위해 허리와 고개를 숙이는 순간 허리까지 내려오는 그녀의 긴 생머리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 떨어지면서 척추와 머리가죽이 벗겨지는 커다란 중상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선 다시는 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다시는 자라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그런 모습으로 당신을 힘들게 할 수 없어 그래서 당신 곁을 떠난 것이라고. 그리고 너무도 많이 울었다고. 비록 연락을 할 수는 없었지만 소식은 그녀가 듣길 원해 계속 전해주었다고. 그리고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만나길 원해 결혼식 날 가발에 모자를 쓰고 나간 것이라고. 그러다 아내가 장기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주저없이 자신의 장기를 내주었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기가 두 눈을 실명했을 때 역시도 두 눈을 줄 때는 안 된다고 막았지만 당신의 행복을 위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을 선택한 것이라고. 당신에겐 알리지 말라며 바보같이. 당신만을 진정 사랑하다. 당신을 위해 마지막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그렇게 기뻐하며 이 세상과 마지막 이별을 선택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 정난희. 우리 옆집에는 조금 독특한 아주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신다. 그의 집 마당에는 항상 5마리의 고양이가 상주하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사료와 물을 정기적으로 나눠주는 캣맘. 그런데 아주머니가 주는 건 고양이 사료가 아닌 개 사료였다. 참견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고양이들은 건강하게 쑥쑥 크는 모양이다. 그러다 며칠 전 아주머니가 마당에 앉아 아이처럼 꺼이꺼이 울고 있었다. 다가가 조심스레 왜 우는지 여쭤보았다. 고양이들이 어쩐지 며칠에 걸쳐서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 딱 한 마리만 남았지 뭐야. 난 특별히 고양이들을 돌보지 않고 있었는데 비비적 하던 아이들이 없어지니 참 허전했다. 아주머니 마음은 오죽할까. 아주머니는 아무래도 고양이들이 주변의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으려고 밭에 놓아둔 약을 먹고 죽은 것 같다고 했다. 말을 마친 그는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 일어나 개 사료를 그릇에 잔뜩 담아 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놓아두었다. 평소라면 마당에 두었을 텐데 아주머니는 이 작은 생명이라도 지키고 싶다며 집안의 아기 고양이를 위한 공간을 내어주었다. 안 그래도 한겨울에 얼어 죽으면 어쩌나 좀 걱정됐는데 코끝이 찡하다. 가수 이효리가 이 세상 가장 약한 존재인 동물들을 지켜야 우리도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아기 고양이, 아니 세상의 여러 동물들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갓 태어난 신생아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니까. 이효리가 유기견이나 동물들을 돕기 시작하고부터 더 예뻐 보였는데 요즘은 우리 아주머니가 그녀만큼이나 충분히 멋져 보인다. 올 크리스마스에도 고양이들의 산타를 자처하는 아주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전한다. 아주머니, 고양이에겐 고양이 사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은 정난희님,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 한 어머니가 어느 날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던 한 어머니가 어느 날 밖에 나간 사이 집에 불이 났습니다. 밖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집안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망설임도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두 아들을 이불에 싸서 나왔습니다. 이불에 쌓인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어머니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다리를 다쳐 절개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거지가 되어 구걸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희생 덕분에 큰아들은 동경대학에, 작은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각각 수석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식 날, 졸업하는 아들을 보고 싶은 어머니는 먼저 큰아들이 있는 동경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수석 졸업을 하게 된 아들은 졸업과 동시에 큰 회사에 들어가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수의실에서 아들을 찾는 어머님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귀빈들이 오는 자리에 거지 어머니가 오는 것이 부끄러웠던 아들은 수의실에 그런 사람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고 전했고 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서러움에 자살을 결심한 어머니는 죽기 전에 둘째 아들 얼굴을 보고 싶어 둘째 아들이 졸업하는 와세다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교문 밖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마침 이러한 모습을 발견한 둘째 아들이 절룩거리며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어머니를 큰 소리로 부르며 달려나와 어머니를 업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사람을 잘못 보았소 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졸업식장의 귀빈석 한가운데에 앉혔습니다. 값비싼 액세서리로 몸을 치장한 귀빈들이 수군거리자 어머니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하는 아들이 답사를 하면서 귀빈석에 초라한 몰골로 앉아있는 어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신을 불 속에서 구해내고 구걸을 해서 공부시킨 어머님의 희생을 설명했고 사람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소식은 곧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게 되어 둘째 아들은 큰 회사 오너의 사위가 되었으나 어머님을 부끄러워한 큰 아들은 입사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몸이 상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불 속에서 건져내고 구걸을 하면서 아들을 공부시킨
어머니.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이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린 소녀의 선물. 한 어린 소녀가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놓을 상자를 금으로 된 포장지로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빠듯해서 그 소녀의 아버지는 그 비싼 종이를 거의 낭비했다고 그녀를 벌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 소녀는 아버지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그 소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상자를 열었고 선물 상자 안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어린 소녀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선물 상자 안에 선물을 넣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그는 소녀에게 심하게 말했습니다. 어린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빠, 이 상자는 비어있지 않아요. 저는 당신을 위해 상자에 키스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는 너무 창피해서 어린 소녀를 안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해 동안 그 황금 상자를 침대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그는 슬프고 낙담할 때마다 어린 소녀가 준 선물 상자를 열고 어린아이가 그 상자에 넣은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녀, 가족, 친구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소유물입니다. 식물인간이 된 엄마를 살린 5살 효자 아들. 치명적인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한 여성이 3년 만에 깨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2010년 중국 장농상시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그녀는 임신 4개월 상태였습니다. 의식을 잃고 곧 혼수 상태에 빠졌지만 아기는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제왕절개 시술이 가능해질 때까지 5개월간을 집에서 보살핌 속에 누워 있었고 9개월이 되었을 때 병원으로 이송되어 아들 가오 친빠오가 태어났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코마 상태에서 절대 회복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인 가오는 계속 어머니 곁에 있으면서 음식물을 입으로 전해주는 행동을 했답니다. 가오는 그의 어머니 머리맡에 앉아서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툰 말로 대화도 건네며 음식물도 직접 먹여주면서 한 번도 칭얼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5월
여느 때처럼 가오가 작은 목소리로 엄마를 부를 때 그녀는 갑자기 반응했고 눈을 떴습니다. 의료진은 이 불가능한 기적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녀는 세월이 3년이나 지났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머리맡에서 미소 짓는 아이가 아들이라는 사실도 그제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었던 그녀는 그 뒤에도 한참을 아기가 잘게 씹어 삼키기 좋게 만든 음식물을 받아 먹었다고 합니다. 행복은 누가 주지 않습니다. 행복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껴뒀다가 나중에 쓸 수도 없답니다. 그때그때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행복 지금 꺼내 쓰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오늘은 영국 데일리 메일 2013년 9월 23일자 신문이었습니다. 희망은 달팽이처럼 온다. 김정화. 미국에 사는 엘리자베스 토바 베일리는 34살에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얻은 달콤한 휴가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몸이 부서질 듯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집에 들어오자마자 정신을 잃고 쓰러진 그가 다시 두 발을 딛고 일어서기까지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릴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병원에선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좁은 침대에 누워 병이 언제 나을지, 아니 낫기나 할지 두려움과 막막함에 떨던 그는 감히 희망을 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제비꽃 화분을 들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너가 좋아할 것 같아서 라며 내민 화분 속 작은 달팽이 한 마리. 한 번도 눈여겨본 적 없고 그와 아무 상관없는 데다 죽은 듯 옴짝 달싹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녁밥을 먹을 무렵 껍데기 밖으로 더듬이를 쑥 내민 달팽이는 미끄러지듯 화분 벽면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자다 깨서 귀를 기울이면 달팽이가 사각사각 꽃잎을 갉아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때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한순간에 숲속 터전을 잃고 낯선 환경에 던져진 달팽이가 어쩐지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달팽이를 유리 어항으로 옮기고 날마다 지켜보았습니다. 이 작은 친구를 어떻게 잘 보살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삶의 의욕도 생겨났습니다. 달팽이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달팽이가 수천 개의 이빨을 가진 것, 더듬이는 상처 입으면 다시 자라나는 것, 점액으로 얇은 막을 만들어 열과 추위에 대처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약하지만
꾸준한 달팽이의 삶을 가까이 들여다보는 사이 그의 몸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에 앉고 몇 걸음씩 뗄 무렵 달팽이는 자웅동체로 알을 낳아 그에게 생명의 신비까지 안겨주었습니다. 그토록 그리던 고향에 돌아가는 날, 그는 달팽이를 숲으로 돌려보내며 나지막하게 읊조렸습니다. 아주 작은 내 존재가 내 삶을 지탱해 주었어. 희망은 그렇게 작디 작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김정화 기자님, 희망은 달팽이처럼 온다였습니다. 장애 어린이와 트럭 운전사의 감동 이야기. 해가 지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나는 화물을 잔뜩 싣고서 남부의 어떤 도시 근처를 열심히 달리고 있었다. 그때 내가 틀어놓은 낡은 무전기에서 갑자기 한 어린 소년의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트럭 운전사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립니까? 교심 바랍니다. 테디베어가 아저씨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집어들고 말했다. 잘 들린다, 테디베어. 소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응답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저씨는 누구신가요? 내가 이름을 말해주자 소년이 말했다. 지금 저는 아저씨들을 귀찮게 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엄마는 아저씨들이 바쁘니까 이렇게 무전기로 호출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 지금 외롭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도움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전 다리가 불구라서 걸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시 끼어들어 소년에게 마이크를 놓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얘기를 나눠주겠다고 말했다. 소년이 말했다. 이것은 사실 제 아빠가 사용하던 무전기예요. 하지만 지금은 엄마와 제 것이 되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빠는 한 달 전에 사고를 당하셨어요. 눈이 엄청나게 오는데 트럭을 몰고 집으로 오시다가 변을 당하신 거죠. 이제는 엄마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나가세요. 전 다리가 불구이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어 드릴 수가 없어요. 엄마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우리가 잘 헤쳐나갈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밤늦은 시간에 가끔 엄마가 우시는 소리를 들어요. 소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지금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아저씨는 저한테 신경 쓰기에는 너무나도 바쁘다는 걸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아빠는 집에 돌아오시면 저를 트럭에 태우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곤 하셨거든요. 이제는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 끝나고 말았어요. 테디베어란 별명을 가진 이 어린 장애자 소년이 나와 대화를 하는 동안 어떤 트럭 운전사도 우리의 무선 통화에 끼어들지 않았다. 나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집에 있는 내 어린 아들을 생각하니 더욱 그랬다. 아빠는 올해 안에
엄마와 저를 차에 태워주겠다고 말했어요. 아빠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트럭이 내 것이 될 거다. 테디베어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전 이제 다시는 이 큰 트럭을 타볼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 낡은 무전기가 트럭 운전사 아저씨들과 저를 연결시켜 줄 거예요. 테디베어는 이제 아저씨들과 작별하고 무전기를 꺼야 해요. 엄마가 돌아오실 시간이 됐거든요. 하지만 아저씨들이 이 근처를 지나갈 때는 저한테 소리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쁘게 아저씨들에게 돌아올게요. 내가 말했다. 어린 무전기 친구, 너희 집이 어딘지 말해줄 수 있니? 아이는 내게 자신의 집 주소를 말해주었다. 나는 단 1초도 지체하지 않았다. 내가 운반하고 있는 급송 화물도 이 순간에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 나는 좁은 곳에서 곧장 트럭을 돌려 아이가 일러준 잭슨가 229번지로 향했다. 모퉁이를 도는 순간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20대가 넘는 큰 트럭들이 소년의 집 앞 도로를 3블록이나 가득 메우고 있었다. 주위에 수킬로 안에 있던 모든 트럭 운전사들이 무전기를 통해 테디베어와 내가 나누는 얘기를 들었던 것이다. 아이는 청취자들을 감동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한 트럭 운전사가 아이를 트럭에 태우고 동네 한 바퀴 돌아오면 또 다른 운전사가 아이를 다시 트럭에 태우고 출발했다. 나 역시 차례를 기다려 테디베어를 내 트럭에 태울 수 있었다. 그런 다음 나는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 의자에 앉혔다. 친구들, 만일 내가 다시 행복을 볼 수 없다면 난 당신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그날 내가 그 어린 친구의 얼굴에서 행복을 보았음을. 우리는 아이의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일을 모두 마쳤다. 운전사들은 서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아이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내게 악수를 청했다. 그리고는 테디베어가 말했다.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트럭 운전사 아저씨. 제가 다시 아저씨는 붙잡을게요. 나는 눈물이 글썽거리는 채로 고속도로를 달렸다. 내가 무전기를 트는 순간 또 다른 놀라움이 찾아왔다. 한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흘러나왔다. 트럭 운전사 아저씨들, 여기 테디베어의 엄마가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 어린 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으니까요. 제가 울음을 터뜨리기 전에 이 무전을 마쳐야겠군요. 참 감동의 이야기이고 너무도 부러운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한 소년의 소원을 위해 하던 일도 제쳐두고 소년의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들.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참 행복한 사회일 겁니다. 은혜 갚은 강아지. 전남 순천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식 없이 한 마리의 개를 자식 삼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백내장으로 눈이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두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식이 없으므로 그 개를 키웠는데 키운 지 3년째 되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노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집의 형편을 잘 아는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 장례식을 치루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 그 집의 개가 갑자기 이웃 다른 집으로 자기 밥그릇을 입에 물고선 들어가는데 그 개가 밥그릇을 마당 한가운데 놓더니 멀찌감치 뒤로 떨어져 엎드려서 가만히 밥그릇만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 집주인 아주머니는 밥을 퍼주었는데 개가 밥이 담긴 밥그릇을 물고선 자기 집으로 가더랍니다. 아주머니는 자기 집으로 갖고 가서 밥을 먹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되신 맹인 할머니 생각이 나서 걱정이 되어 따라가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그 할머니의 집안을 계속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마루에 걸터 앉아 있는데 개가 조금 전에 자기가 준 밥이 담긴 밥그릇을 안 먹은 채로 마루에 올려놓고선 눈이 안 보이는 할머니의 소매자락을 물고 손을 밥에 다가가게 해서 밥을 먹으라는 신용을 계속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개의 뜻을 알아차리고는 밥그릇에 손을 가져가 그 밥의 절반을 먹고선 나머진 개에게 줬는데 그때서야 개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사람 여럿이 이 광경을 말없이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개를 아는지라 깨끗한 새 그릇을 준비해서 밥과 반찬을 고루 넣어서 주었는데 역시 그 개는 밥통을 물고 자기 집으로 가서 할머니에게 주고 할머니가 남겨주는 밥을 그때서야 자기가 먹었습니다. 이 일이 계속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사람보다 나은 개라며 군청에 건의해서 효자상을 줘야 한다고 하니까 군청에선 당황하며 사람이 아니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개만도 못한 사람이 많이 사는 세상에 사람보다 나은 개가 있다는 게 새삼 마음이 찡하게 다가오네요. 개보다 못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나눔을 함께하는 오늘이었으면 합니다. 용서할 기회. 최성주. 친구가 말했다. 나 내일 운전 연습하러 가는데 아이 좀 봐줘. 내가 말했다. 알았어. 아침에 갈게. 친구와 난 대학 1학년 때부터 한 방을 쓰며 10년 넘게 자매처럼 지냈다. 나는 대학 졸업 후 급격히 가세가 기울어 생활고에 시달렸고 친구는 결혼 생활을 힘들어했다. 우리는 아픔을 나누며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었다. 2시간 이상 떨어진 거리에 살았는데도 매일같이 만났을 정도로 많이 의지했다. 그날도 친구의 5살 난 딸아이를 돌봐주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빠지고 친구 집으로 향했다.
친구는 도착하면 연탄을 갈아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집안일을 해놓고 마지막으로 연탄을 갈았다. 뒤쪽 다용도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아궁이에서 꺼져가는 연탄을 끄집어내 한쪽으로 치워 놓았다. 그런데 치마 끝자락이 연탄 불씨에 닿았나 보다. 열린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에 불씨가 활활 타오르더니 미처 옷 벗을 틈도 없이 몸 전체에 옮겨 붙었다. 다행히 불이 얼굴로 올라오기 직전에 옷을 찢었다. 나는 친구 딸아이를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새빨갛게 탄 몸으로 불길을 간신히 막았다.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서도 사고당한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때였다. 친구 어머니가 종이 한 장을 들고 와 제대로 몸도 가눌 수 없는 내게 지장을 찍으라고 했다. 종이를 펼친 순간 내가 당한 사고보다 더 믿기지 않는 글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친구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가 마음대로 찾아가 실수로 사고당했다는 내용을 인정하는 각서였다. 대신 조건으로 병원비를 150만 원까지 책임지겠다는 내용이었다. 입원한 2달 동안 친구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퇴원한 뒤 그럴 리 없다는 생각에 친구를 찾았지만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간 뒤였다. 친구 친정집에 전화하니 150만 원 책임진 것으로 할 일은 다 했으니 다시 전화하거나 찾지 말라며 냉정하게 끊었다. 어깨부터 발목까지 검붉게 솟아오른 화상 흉터를 보며 내 순진함을 증오했다. 나는 친구가 천벌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 처절한 증오를 20년 동안 가슴에 안고 살았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나였다. 그 깨달음은 긴 시간을 돌아 우연처럼 찾아왔다. 며칠 전 창밖을 바라보니 화단의 철쭉이 아름답게 피었다. 그때였다. 5살 정도로 보이는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오더니 철쭉 한 송이를 똑 따서 손에 쥐었다. 그리곤 새로 돋은 새싹들을 밟으며 사라졌다. 꺾인 철쭉도 짓밟힌 새싹도 아무 말이 없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경이로움을 자랑하던 철쭉과 새싹은 아이의 작은 기쁨을 위해 말없이 미움 없이 자신을 그대로 바치는 것 같았다. 가슴 속에서 피 흘렸던 미움이 신기하게도 사그러졌다. 저 여린 생명도 자신의 짧은 생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가치를 다하는데 사람을 증오하며 보내기엔 내 삶이 아깝다는 생각이 조용히 물결쳤다. 친구의 배신이 아니었다면 알지 못했을 인생의 의미였다. 그제야 내게 용서할 기회가 찾아왔음을 깨달았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기엔 내 삶이 너무 짧지 않은가. 나는 이제 친구를 용서할 수 있다. 사랑하며 가치 있게 살아도 부족한 인생. 앞으로는 아깝지 않게 살 것이다. 앞으로는 아깝지 않게 살 것이다. 오늘은 강원도 원주시 최성준님 용서할 기회였습니다.